이제 2023년이 시작됐는데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좀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기대보다 불안감이 크다는데요. 저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다는 게 경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이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22년, 2021년 이때를 보면은 특히 이제 2022년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라는 사건 있었는데 이게 거의 100년 만에 일어난 거죠. 스페인 독감 1910년대 그거 감안하면은 거의 10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물가 상승. 이 정도 물가 상승은 거의 70년대하고 비교하면은 50년 만에 한번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 폴란드를 이제 독일이 침공에 들어간 해를 계산으로 해본다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거는 거의 80년 만에 유럽 사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뭐 50년, 80년,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한꺼번에 작년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뭐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러려니 보다 하지만은 세계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게 결과가 나타난 게 어디서 이제 데이터가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플라팅을 해가 그려놨는데요. 187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익률도 마이너스 20몇 %, 채권 수익률도 거의 마이너스 17%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빠진 적은 거의 1871년 이후 처음입니다. 거의 150년 전이네요. 예. 그건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는 동시에 이렇게 좋아진 적도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채권도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좋았고 주가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다가 지금은 갑자기 작년에는 이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60, 채권 40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 이 정도니까 이게 뭐 거의 멘붕의 그런 쇼크였던 거죠. 보통 그렇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해줄 수 있어요. 채권이 해지를 해주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전혀 안 됐던 거죠. 채권 금리도 0% 되니까 해지해 줄 수도 없는데 가격까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작년 이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거의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면은 아시듯이 이제 그 하나하나 요인들이 풀려나갑니다. 팬데믹 풀려나가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시간의 문제이지 곧 올해 내는 풀려나가겠죠. 뭐 상반기나 이쯤 되면 풀려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이제 올해는 경기로 이제 테마가 옮겨가고 인플레이션은 있긴 하지만은 이제 작년과 같은 한참 오르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조금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채권 금리가 일단 한 4% 올랐으니까 올해는 생각보다 자산 수익률은 조금 편안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 금리에서 수익률을 일단 주게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올해 작년에 5%짜리 예금을 들었다 하면은 5%짜리 예금을 40% 비중만 갖고 있어도 2%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작년과 같은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은 일단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훨씬 조금 더 정연하게 좀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풀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작년의 충격 때문에 올해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리세션이냐 하는 이 부분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올해의 경제를 보는 가장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보다 기대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올해 어떻게 풀려나갈까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꽤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네 가지가 그 1년 만에 닥친 부분이 올해 거의 다 풀려나가는데 전부 다 경제가 장밋빛으로 바뀌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1년, 2년 정도 리세션이 그 여파, 우리가 이제 애프터쇼크라고 그러죠. 지진이 오게 되면은 여파가 여진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 일어날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진을 겪게 되는 부분. 성장률은 뭐 작년에 비해서 뚝 떨어지죠. 또 미국도 한 0.8 뭐 이렇게 볼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요. 원래 이제 침체의 제일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미국 같은 경우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죠. 충분 조건은 이제 NBER이라고 이제 미국 전미 경제연구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NBER에서 여러 지표를 보고 이제 경기가 침체다, 경기 후퇴다, 아니다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는 여러 고려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실업률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으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NBER에서 이게 리세션이라고 언제를 단정할지는 아직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실업률하고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올해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세션이라고는 뭐 이 정도 성장률을 보면은 대략 리세션이라고 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는데 이게 이제 디프레션까지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리세션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용시장 자체도 한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고용시장이 잘 돼 있고 그랬는데 실업 증감도 정말 좋은 시점이었고 근데 올해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좀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한국 경제에 문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 이제 수출 부분하고 이제 소비 수요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내수 업종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이제 외수 업종에서 이제 수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하고 링크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좀 다운 보니까 그것도 뭐 영향은 받겠죠. 그거는 다 이제 우리가 감안하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 더 고용시장이 한파가 올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어디 조찬에 갔을 때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사람을 특히 이제 조금 젊은 층일 수 있는데요. 사람을 고용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이게 임금을 계속 더 줘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왜 그럴까? 보면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고용 증가의 한 55%가 60대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은 이제 숫자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뜻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막 고용시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은 이제 또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이게 기업에 따라서 뭐 혹은 정규냐 비정규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좀 차별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젊은 인구가 계속 수능 보는 그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보면 아시듯이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용시장에 나가는 사람도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없어지겠네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취업 예전 일본 같은 곳들은 예. 한국까지 와가지고 좀 일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고 그랬. 걸로 알고 일본은 있거든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일본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10년도 더 됐습니다. 일본이 90년대는 이제 소위 말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잘 없어서 프리 아르바이트나 이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세월이 한 10년 15년 흐르고 나서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자꾸 다니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취업 안 된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속도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장에 이미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증가 숫자의 55% 정도가 뭐 60대가 차지하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경제 위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후퇴는 거의 확실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작년 한 말까지는 한 1년짜리 혹은 3년짜리 예금이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였는데 네. 지금 예금 금리도 한 3%대로 떨어져서 4%만 넘으면 그래도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네. 3%대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이 4%가 넘어간다면 예적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 뭐 올해 한 1년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 ETF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예적금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달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주식 ETF도 있고 리츠도 있고 이제 네. 뭐 가격이 떨어져서 기회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금리도 이제 5%가 아니라 한 3%, 4% 초반 되니까 이제 조금 매력도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올해는 조금 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세션인지 디프레션인지 리세션이 좀 하드 랜딩으로 올지 이 부분이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확실 때문에 지금 산다고 저게 이제 신나게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트를 짧게 잡고 치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수익률 높아지면은 야 이거 끝까지 2년 3년 잡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수익률을 실현하고 하는 그런 쪽 전략을 취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리츠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20에서 4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은 기회인데 그것도 역시 경기 침체가 아직 침체의 깊이에 대해서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지금 당장 뭐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올해 내로 뭐 한 하반기나 이때쯤 좀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야 어떤 수익률이 괜찮을까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 브라질 국채가 요즘 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국채가 거의 뭐 수익률은 10년짜리가 한 12.8% 정도 되는데 이게 수수료 떼고 네.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사면은 수익률이 한 10에서 11%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것보다 이제 더 매력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비과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또 그 종합소득과세 합산되니까요. 그러면은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비과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혜택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 받더라도 보통 거기에서 뭐 종합소득과세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한 2% 뗀다 하면 실질적으로 세후로는 8%가 들어오고 그럴 텐데, 이거는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데, 결국은 이제 회화라하고 원화의 환율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전에도,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들이 이제 당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화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제일 회화라가 강했을 때가 한 거의 695원, 700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0원대 이런 데서 좀 많이 샀습니다. 회화라 하나당. 네. 그런데 이제 그게 195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회화라가 어마어마하게 약세가 된 거죠. 그 정도면 지금은 이제 238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국채를 샀는데 브라질 국채 샀는데 예. 환율이 쑥 떨어져 버리면 국채에서는 수익을 얻었지만 환율로 변화시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당연하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국채가 되게 이제 그 이자를 받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10% 정도에서 샀는데 11%, 10% 정도 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원화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한 8%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환에서 한 30% 절하가 약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자 금액에서는 예를 들어 이자를 10% 받는다 하면은 여기서 환이 30% 절하되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원화 금액은 이자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 그렇죠. 네. 생각보다 차이가 안 크다는 거죠. 환이 30% 절하되면 꽤 큰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도 나한테 들어오는 이자는 한 10%인 게 7%.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195원이 지금까지의 이제 저점이었는데 여기서 또 20% 또 약세가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한테 이자는 한 8%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든 모든 자산은 몰빵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브라질 국채는 신용 등급이 BB입니다.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정도는 사놓으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포트폴리오네요. 예, 예, 그게 이제 원 해야 환율이 뭐 저 정도 같으면은 예, 예, 저점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으니까 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좀 예적금 금리가 4% 이상으로 오른다면 예적금의 보유를 좀 해두고 나중에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서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또는 채권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네. 채권은 지금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국채가 이제 그래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3.5 이 정도인데 회사채는 여전히 아직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와 회사채를 막 섞어서 갖다 놓으면은 한 4%도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채와 회사채. 네. 예, 예. 그게 이제 채권 펀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아까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보시듯이 글로벌하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그런 이제 채권 펀드를 사시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예금 금리가 5%일 때는 예금, 네. 예금 금리가 3%대 들었으면 채권 펀드 이게 저는 낫다고 봐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 하면은 이제 브라질 국채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사람들이 여러 번 당하고 나서 이제 브라질 국채 하면은 조금 진절머리를 내십니다. 네. 예, 예, 뭐 500원, 환율 500원일 때 했다가 한 400원에 팔고 내가 한 20% 원금을 손해보고 뭐 이자 부분에서는 벌긴 했지만요. 네. 그래서 대충 이자에서 20% 벌고 원금 20% 잃고 아이 똔똔하고 끝내버리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자산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괜찮을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 2, 3일 전에 이제 저희들 동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브라질 국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카톡방에서 이야기하면서 뭐 어디든 리스크는 항상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려가지고 좀 그렇고 채권 펀드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이제 일정 부분, 채권 펀드를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셔도 되니까요. 팔아버리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채권이 올해 막 금리가 급등해서 작년처럼 마이너스가 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채권은 뭐 아무리 안 좋아도 현금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권 갖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될 겁니다. 예, 작년에는 같이 그랬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정상화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채권을 팔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부분에 이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채권, 예금,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는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안 됐는데요.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예, 이제 포트폴리오가 올해는 좀 구성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있는 것들이 뭐 금 이런 것들인데요. 네. 저는 금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금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가격 변화를 알기가 어렵고요. 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은 10년, 100년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배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금은 유리할 게 없습니다. 배당 없이 가격 안 오르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보다 배당을 주는 것. 채권은 이자를 주고 예금도 이자를 주고 주식은 배당을 주고 리츠도 배당을 주는데 금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걸 돌아오는 게 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아무것도 안 준 걸 내가 왜 갖고 있겠냐 해서 다만 이제 금이라는 것은 그런 데는 필요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중국 본토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집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왔는데 보석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장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피난을 갔을 때도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금은 그런 용도로는 아직 생각을 하는데 저걸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자신이 없습니다. 금은. 예. 네. 리저는 매매를 잘못해도 배당이 떨어지는데 네. 저거는 매매를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 혹은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타이밍이 이제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어떤 것들에 관점을 가져야 될까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현 타이밍에 이제 물가는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물가를 따라서 올라가야 될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은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물가가 오르면 이것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이 자산을 일단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은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물가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앞으로 한 3년, 5년을 본다면은, 이 자산도 이제 괜찮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리세션 부분에 그게 완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추가로 10%, 뭐 맥시멈 20%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하반기 가면 대충 다 판결이 날 것 같고. 윤곽이 나오겠네요. 예, 2분기만 가도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그런 자산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채권을 40%나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렇게 딱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작년처럼 그렇게 뭐 그냥 대책 없이 깨지는 이런 상황은 조금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석으로,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을 이렇게 잘 자산 배분을 해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충분히 리턴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을 하나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예. 좀 자산 배분을 해놓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산 배분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주가는 50%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에 50% 떨어진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줬는데요. 네. 예, 올해 작년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다시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이 훨씬 나았지만은 네. 올해는 현금보다는 채권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채권이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4% 떨어지더라도 똔똔이에요. 왜냐하면 이자가 4%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채권이 웬만해가지고는 현금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시지 말고 채권이나 예금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현금, 채권, 주식 이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식시장이 더 좋으니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황금 포트폴리오 비율은 뭐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60대 40. 예. 네. 여기서 현금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주식과 채권에 이제 원래 포트폴리오에서는 현금을 갖더라도 한 3% 뭐 이 정도 갖습니다. 막 크게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금이 필요하면 채권을 팔면 되니까요. 뭐 주식을 팔아도 되고. 현금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자산이 다 현금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작년 같은 경우 혹은 재작년 이런 때는 채권 금리가 거의 0%, 예금 금리가 뭐 1, 2%. 이럴 경우에는 현금을 갖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적죠. 그런데 지금은 현금을 갖는 것이 기회비용이 큽니다. 뭐 기회비용이 한 4%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죠. 아. 그래서 이제 금 가격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되는 것이 배당을 안 주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나 배당을 받으나 안 받으나 한 1, 2% 뭐 이건 내 금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배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커졌죠. 네, 그래서 이제 배당을 안 주는 혹은 조금 하이테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자산 가격이 더 많이 빠진 게 그런 이유,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예,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런 게 비로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석의 자산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란 것들 혹은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 구조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현금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